한동안 일정 문제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동영상을 짧게 올렸는데 이제 부분적인 것만 간단한 것만 보고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 잠깐 보고 큰 그림에서 동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 동영상은 22일 날 목요일 날 오후에 촬영된 겁니다. 22일 새벽 오전에 올릴 건데요. 제가 내일도 일정이 좀 있어서 새벽 일정이 바빠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그 예정 로드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상황을 그냥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서프라이 체인 문제로 여기서 보면 여기가 파란색만 달러 인덱스고요. 나머지는 다 원자재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검은색은 석유, 그 다음에 고동색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노란색은 구리, 그 다음에 캔들 차트는 금이거든요. 실물 자산들인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받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정점을 찍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다만 여기 보면 이제 고동색의 천연가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네덜란드 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수요가 미국 쪽으로 몰려오면서 미국 쪽 천연가스는 이제 급등해서 일정 부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지만 최근 추세가 급락했습니다. 이것도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걸음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정점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물론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탄력 강도를 급격히 내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강도가 세게 올라갔던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위로 상향할 수 있는데 그 상향 강도가 떨어지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본다는 점에서 정점은 이제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조금씩 아래로 흘러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에너지 부분하고 밀하고 옥수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도 밀 수출이 4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밀 수출하는 이거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연간 수출하는 물량하고 따져보면 적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는 일정 부분 계속 그 추수를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경제력 자체가 난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급격하게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출구들이 조금씩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독일이 연내에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가에 압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이 원유 수입이 유럽이 가장 러시아에서 비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러시아로부터 생산하는 이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 비중이 26%나 되거든요. 이게 2020년입니다. 이거를 제로로 만들려면 다른 쪽에서 배분해서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조달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요거는 독일의 통계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으네요. 그 원자재와 관련된 것들을 새로 가동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해결하고, 그래서 에너지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화석연료 쪽을 어떻게 이제 재정비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최종 처리 문제로 인해서 클린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전력은 대규모로 생산하고 공해는 유발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원자력 쪽으로 다시 일정 부분을 모으면 이 석유에 대한 가동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중간에 러시아 사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중국의 상하이 오미크론 문제가 나왔죠. 약간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완화 강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가가 중국 같은 경우 2%대나 내려갔던데,
한동안은 요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고 대차 대조표까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뭐 내년도 4월께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도이치방크도 있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2년 내에 뭐 하락률이 30% 중반 정도 얘가 나왔죠. 다만 연준에서는 가벼운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 수축 국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수축화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게 신용 팽창이거든요. 이제 신용 팽창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아직은 신용 팽창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건 좀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이,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시장의 압력적인 부분이에요. 좋지 않은 이슈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추가 악재가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악재들은 다 드러났고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 이렇게 빨리 올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압력이 있는 건 아니었고, QT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다는 뉘앙스는 있었지만 실제로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른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보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선행지수입니다. 국가별 리딩 인디케이터에서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큰 경제 그룹으로 보면 미국이 0.3% 올랐고요. 3월 18일 날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국이 0.6% 올라왔습니다. 이게 3월 말에 발표됐어요. 유럽이 약간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발표입니다. OECD에서 보는 선행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는 이걸 들어가면 추세를 볼 수 있긴 한데, 이거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빨간 게 미국이거든요. 파란색, 이거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옆으로 기다가 약간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는 쭉 내려오다가 하락 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이 요 초록색인데, 연두색인데, 얘는 유로존은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다만 이게 이제 아랫방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경기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확장 국면에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확장 국면에 있을 때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볼 때 모두 이제 주요 3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유로존, 이 세 개의 섹터가 모두 다 아랫방향으로 붕괴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방향에서 놓고 보면 유로존은 3개 내려오고 있고, 중국도 3개 내려오고 있었고, 미국도 약간씩 아래로 꺼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떠받치면서 올라가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내려오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수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용 팽창 부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의 소비자 신용 전체, 그 다음에 리발빙하고 난 리발빙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신용인데,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전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장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좀 안 보이는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다가 경기 수축 부분에 보면 신용 강도가 전월 대비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이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움직여서 잘 안 보이지만 전월 대비 증감으로 보면 경기 수축 부분이 좀 안 좋죠, 상황이.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 패턴을 유지하면서 신용 팽창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 팽창에 문제가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 수축과 확장이 신용 팽창의 확장과 그 다음에 꺼짐, 이거의 반복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큰 흐름이라면 신용 팽창 부분에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용을 제공해주는 은행 쪽에 이게 대출 태도거든요. 대출 태도인데 이거는 미국 쪽인데 위로 올라가면 강해지는 겁니다.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타이트해졌다가 느슨해졌다가 이 가운데 오면 중립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라인 밑에 있다는 얘기는 느슨한 영역이 더 높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 라인 위로 올라가면 약간
약간 타이트한 태도가 늘어난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최근 패턴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 패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패턴은 완전히 느슨해졌다 약간씩 타이트한 강도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가 상당히 낮다, 아직은 느슨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보는데 얘는 올라가면 느슨해지고 내려오면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타이트한 영역 방향보다는 가해 같은 경우 느슨한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팽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용을 조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팽창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에 나오는 이제 주요 이동 활동 상황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좀 볼게요. 차트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게 뉴욕 지하철이거든요. 뉴욕 지하철은 아직 이 그 사용률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호텔 점유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란 게 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평균이거든요. 평균치인데 이게 최근 2022년도거든요. 평균치에 이미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검은 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고,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그 다음에 요거는 극장입니다. 극장 판매인데, 이게 이제 검은색이 역시 2022년 코로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010년 점선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매표 판매율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도 매표 판매율이거든요. 표 판매율. 근데 최근에 추세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과거 형태로 회귀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극장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다 제 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도 월드미터 데이터입니다. 오미크론 제일 처음 난리쳤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가 극단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래로 꺼져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국이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극단까지 오미크론 상황이 진척된 이후에 사실은 방역이 상당히 느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질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방역이 늘어날 이유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는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벌인다 하더라도 다시 방역이 심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업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마지막 걸림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연준의 QT 부분하고 기준금리가 빅스텝으로 빨리 가는 거,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을 흔들리는 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 그 여행자 처리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도가 이 언저리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거의 없었고,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빨간 거는 이제 이 이전에 있었던 거의 퍼센테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90% 정도 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이거 실제로 교통국의 그 처리한 숫자를 보면 이게 2020년, 이게 2021년, 이게 2022년이거든요.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보면 뭐 9만 건이든 게 100만 건, 거의 200만 건 왔죠. 여기는 200만 건 넘었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날짜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아졌고,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상황에 거의 육박한 수준의 사람의 이동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교통국인데요. 이게 이 밑에 보시면 그 TSI라고 그래서 운송 서비스 관련된 지수인데, 이게 제일 위는 게 물건들, 화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혼합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여객이거든요. 근데 여객 쪽은 아직 제대로 못 올라와 있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 TSA는 뭐 왔는데 이건 뭐냐? 여객이라는 게 뭐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총합한 건 아니고요. 어느 쪽은 좀 낫고 어느 쪽은 좀 덜한 거죠. 아마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에 아까 그 뉴욕 서브웨이 쪽에 지하철 쪽이 좀 안 좋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쪽은. 다만 화물 쪽은 지금 상당히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기업 쪽에서의 움직임이죠. 밑에 좀 내려가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 네, 요거는 뭐 GDP하고 TSI, 서비스 TSI 지수의 움직임이고, 이 밑에 좀 보면 요거가 더 볼만하거든요. 이 보시면 제조업 쪽의 출하, 노란 게 이게 이제 출하입니다. 제조업 쪽의 출하.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배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산업 생산. 아직 궤도가 이 추세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죠. 여기 보시면 궤도들이 안 좋았어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이 부분은 좋지 않은 움직임들을 이미 경제에서 지표가 보이고 있었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직전에 이제 떨어지는 과정, 그걸 보여준 거고, 지금은 이 세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물류의 움직임도 좋고, 경제가 갑작스럽게 밑으로 곤두박질 쳐야 될 이유가 이 상황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것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이 연준이 대체 대표를 줄일 거다, 이런 공포심이 존재하긴 하지만, 경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꼭 굳이 그렇게 무서워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동일한 차트네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주식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리틀 버핏이라고 얘기되는 에크먼, 이분도 넷플릭스 주식을 전량 털었습니다. 넷플릭스 폭락해가지고. 넷플릭스 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1월 달에 여기서 개파락이 크게 터졌잖아요. 이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개파락이 또 터졌죠. 여기서 대규모 물량을 털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댓글에 어떤 분이 넷플릭스 얘기를 쭉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관 물량이 한번 털려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뉴스 보도가 바로 올라와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투자 전문가도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려를 할 필요는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들을 쭉 보면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미크론 상황이 중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들, 움찔움찔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또 뜬금없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점. 예를 들면 독일이 갑자기 올해 말까지 러시아의 석유를 다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가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뭐 이런 것들이 불쑥 나오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대체대조표 축소를 좀 빨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대출 압력도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경기 사이클 순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신용 팽창이 중단되고 멈추는 거거든요. 그 신용 팽창에 대한 흐름이 악재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현재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표들이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거든요. 실물 경제, 제가 현상 지표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움직일 때 생산, 출하, 재고, 고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표들은 당장의 경기 수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미국 봤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행동이나 상황을 벌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좋아지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것들이 심리적 개선,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심리적 개선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표로 드러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상승 강도가 약간
덜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중반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부비 트랩이 하나 존재한다면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상하이 전체를 봉쇄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대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또 중국이 이런 패턴대로 올스톱을 다 시켜버리면 그것도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특별히 그거 이후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바뀌어 있질 않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 있질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 거는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 현재 그렇다라기보다는 향후에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심리 요소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주식에서 혹은 다른 쪽으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연준이 대체 자금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제가 다른 자산들 보여드렸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에 이제 물가를 반영한 물가 적용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로점이 왔죠. 투자해봐야 이익이 안 난다는 뜻이고, 이제 그래서 사실 옮겨갈 곳이 없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금도 실제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상승은 추세적인 것보다 일정 부분 상승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올라가지 못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주식도 그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해치 못하는 채권 쪽으로 넘어가기는 그렇고, 채권이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물가를 적용해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기대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런 걸 종합 정리하면 주식에서 완전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완전 이탈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즉 추세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서 개선돼서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예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들이를 가시거나 뉴스 보도를 보시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지금 불안정한 뉴스 보도 이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써대고 있고 여행 다니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은 포커스가 아닌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